안녕하십니까, 김원효입니다. 심진아 씨가 아니라서 깜짝 놀라셨죠? 오늘은 제가 심진아 씨를 대신해서 여러분의 고민 상담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저도 TV 모니터 하다가 이렇게 출연을 하니까 너무 긴장되고 이 분위기가 그래요. 살짝 떨리기도 하고 과연 오늘은 어떤 사연이 있을지 궁금하기도 하고 오늘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진솔하게 상담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실제로 뵈니까 다들 그렇게 딱딱한 분위기는 아니에요. 네. 저희들 나름 즐겁게 잘하고 있습니다. 아니 정말 냉철하게 이렇게 또 어떨 때는 판단을 해주시고 이래서 야 이분들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다 했는데 이 자리는 너무 편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또 출연하니까 네. 어떻습니까? 오늘 뭐 좀 어색하고 그런 건 없으시죠? 그리고 이제 평소에 심진아 씨께서 네. 워낙 그 남편 자랑을 많이 하셔가지고 아 정말요? 네, 오늘 실체가 어떤지 한번 벗겨보고 싶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 욕을 안 하는가요? 칭찬을 많이 하세요. 아 정말요? 네, 우리 완벽한 부부의 남편. 가정사를 여기서 다 털어놓을 수가 있는데 이 방송을 보면서 네. 좀 신기했던 게 네. 아니 어떻게 제정신으로 집에 들어올 수가 있지? 왜냐면 여기에서 정말 저도 상상을 못했던 사연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아니 이게 진짜 있는 사연인가? 근데 실제 살해자가 나오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저 같으면은 정말 이 방송 끝나면요 화가 치밀어 올라서 제정신이 아닐 것 같은데 네. 차분하게 집에 들어오더라고요. 오늘 저와 함께 방송 참여 끝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나도 도움이 필요하다. 나도 고민 상담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바로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화 02-3772-0224 문자 샵 3772번으로 바로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대가의 갈등으로 이혼까지 생각하고 있다는 아내분이 결혼함과 동시에 직장을 그만두고 시동생이 그 집 부실러 버리겠다고 시어머니께서 물질적인 것들을 많이 요구를 하기 시작을 하셨어요. 시부모 봉당돼야 되죠.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남편이 그냥 원하면 이혼해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가족 전체가 첫 사연부터 답답해 미치겠네요. 오늘은 시대가의 갈등으로 이혼까지 생각하고 있다는 아내분이 스튜디오에 직접 출연해 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소정 씨. 안녕하세요. 네, 시대가 갈등이 심하다고 그러셨는데 도대체 누구와 그렇게 갈등이 심하신 겁니까? 저희 시어머니께서 물질적인 것들을 많이 요구를 하기 시작을 하셨어요. 네. 그러면서 저희 남편은 그냥 방관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점점 커지더라고요. 남편과는 일단은 어떻게 만나셨죠? 제가 지금 논술학원을 운영하고 있고요. 네네. 남편은 이제 법무회사에서 직원으로 근무를 하다 보니 이제 세금 신고하게 되는 상황들이 좀 있었어요. 네. 그때 처음 알게 됐고 한 1년 정도 연애하다가 지금 결혼한 지 2년 차예요. 설아의 자녀분은 안 계십니까? 네, 지금 자녀는 없습니다. 남편이 지금 무슨 일 하고 계시죠? 결혼함과 동시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국가고시에 공부하기를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세무사 공부를 시작한 지 지금 2년 정도 됐어요. 그러면 가정 경제는 누가 책임지고 있나요? 일단 모든 경제는 제가 다 책임을 지고 있고요. 가사일 부분도 제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혼자 부담을 하시는데 남편은 그만큼 또 국가고시 준비를 열심히 하고는 계십니까? 일단은 지금 한 2년 정도 됐는데 뚜렷한 결과가 보여지는 것 같지 않아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시댁에서는 무슨 불만이 또 추가로 있는 거죠? 처음에 이런 돈 때문에 뭐 불만이 있으셨다고 생각을 한 적이 없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보험을 들어달라, 매달 얼마만큼의 용돈을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요? 네. 그러면 논술학원 하신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재정적인 수입은 안정적이신 것 같으세요? 평균 한 500에서 600 정도 됩니다. 시부모님들께서 생활비를
정기적으로 요구하시는 거죠? 일주일에 한 2번씩 남편 없어도 제가 꼬박꼬박 찾아뵙고 이렇게 식사 대접도 하고 뭐 비싼 선물도 해드리고 했었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그거 대신에 돈으로 달라는 식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돈이 문제네요, 일단. 다른 형제분은 없나요? 지금 남편에게 남동생, 시동생이 있어요. 제가 한 2달 전쯤에 좀 힘든 일이 있어서 시어머니가 오신다는 거를 제가 다음에 와주시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랬더니 그 얘기를 시동생한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남편한테 시동생이 어머니 집에도 못 오게 하면 그 집 부질러 버리겠다고 그렇게 큰 소리로 뭐 얘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시동생은 부모님 봉양은 잘하고 있나요? 둘째 아들이라서 그런지 뭐 금전적인 요구는 사실 안 하시는 것 같고 지금 아직 공부하고 있는 상태라 그냥 오냐오냐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시동생이 유학을 갔으면 하는데 그 유학 비용을 저한테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형도 아니고 왜 형수한테 그래요? 제가 그 시부모님도 지금 큰아들이 국가고시 준비하고 있는 건 알고 있죠? 네. 그 뒷바라지와 가정경제를 며느리가 혼자 다 담당하는 것도 알고 계시죠? 오히려 경제력이 있는 며느리라면 남편 뒷바라지 하는 걸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시부모 봉양도 해야 되고요.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2달 전에 시어머니 못 오게 하신 게 어떤 힘든 일이 있었죠? 제가 임신 초기였어요. 근데 내가 유산해서 병원 다녀온 날이었거든요. 과로로 인해서 유산하신 거예요? 네, 아무래도 스트레스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 유산이 된 것 같아요. 그 이야기는 하셨고요. 남편한테 했고요. 남편은 알고 있고요. 워낙 초기여서 임신한 걸 안 지 얼마 안 된 상황이어서 어머니는 그 상황을 모르시긴 하셨어요. 그런데 그걸 알고 나서도 계속 그에 대해서 원망을 거두지 않으신 겁니까? 네, 뭐 그렇다 하셔도 그게 이제 어머니 잘못이라고 생각을 안 하시고 오히려 제가 몸간수를 잘못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냐고 오히려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첫 출연인데 첫 사연부터 답답해 미치겠네요. 벌써 그러면 안 돼요. 너무 답답하네요. 예전에 연애할 때는 어땠어요? 성격이? 다혈질도 아니고 그냥 성실하면 그 사람 됨됨이 하나 보고 저는 결혼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까지 제가 힘들 이유가 될 줄은 몰랐어요. 소정 씨,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제 2년 동안 결혼하자마자 결국은 가장으로서 역할을 다 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남편 없이 혼자 시부모님도 방문하셔서 며느리 역할도 다 하셨고 그 과정에서 남편이 혹시 혼자서 가정경제를 꾸려나가는데 어려움은 없는지, 시댁과의 관계는 원만한지, 시부모님이나 뭐 시동생 때문에 어려운 점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소정 씨한테 물어보거나 확인한 적이 있나요? 어머니께서 저를 의심하는 날이 좀 잦아지기 시작을 했었는데요. 제가 근무 중이라 전화를 못 받으면 일부러 안 받는다고 가족들 있는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하셨었어요. 그런 사실을 남편이 몰랐기 때문에 남편한테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우리 엄마는 그럴 리가 없다라고 그냥 방관을 하더라고요. 이 문제로 남편분하고 심하게 다투신 적은 없으셨어요? 아니요, 오히려 남편이 그런 큰 소리를 치기보다는 네. 그냥 원하면 이혼해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가족 전체가 일단은 지금 1대 한 3, 4로 싸우시는 그냥 건데 이제 민며느리 하나 드린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데요. 이 뭐 네. 개인 대 팀 대결이에요. 네. 저는 이해를 못 하겠는데 그러면 남편이 적극적으로 그런 소정 씨의 어려움은 없는지 이렇게 물어보고 해결해 주기보다는 소극적으로 가만히 방임하고 유기하고 있다가 소정 씨가 어려움을 호소하니까 그것조차도 믿지를 못하고 우리 엄마가 그럴 리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건가요? 네, 좀 그런 시동생이랑 다툼에 있어서도 제 편을 들기보다는 그냥 시동생을 좀 이해하고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시어머니께서 시동생의 유학비도 우리 소정 씨가 부담해 주기를 바라고 계시는데
남편도 그 사실을 알고 있나요? 네, 남편은 제가 그런 이제 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보니 경제적인 형편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낫다고 생각을 하는가 봐요. 그래서 유학비를 뭐 대줄 상황이 되면 대줘도 상관없다, 뭐 이런 식이고요. 시부모님하고 시동생 문제가 아니라 남편의 문제인 것 같아요. 남편의 문제가 그러니까요. 더 점점 심각해요. 얘기해 보면은 제일 그렇죠. 가까이 있는 사람이 네. 남편인데 이 근본적인 옆에 있는 사람부터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음. 다 이제 엇나가는 거죠. 음. 근데 저는 일단 궁금한 게 뭐 서로 사랑을 해서 결혼까지 되는 거잖아요. 네. 두 분의 사랑이 아직까지도 현재도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는지. 남편만 두고 봤을 땐 그래도 아직 그런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만 이런 시부모님이나 시댁 식구들의 이런 스트레스나 간섭이 더 심해진다면 사실 지금 남편과의 관계도 어떻게 될지 잘 자신이 없어요. 지금 문제가 남편이 뭐 이혼을 해주겠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네네, 이야기를 네. 나왔죠, 그죠? 네가 이 상황을 참고 있냐든지 아니면 우린 이혼이다. 남편이 이렇게 통보한 거라면은 이게 소영 씨가 참을 수 있는 참고 이해하는 것도 방법이 없잖아요. 노력하려고 전혀 마음이 없는 사람인데. 그렇죠. 혼자 인내하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네, 지금 뭐 경제적으로 다 오롯이 책임을 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과도한 물질적인 요구를 하시는 시부모님,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대로 중재 역할을 못하고 있는 남편, 그리고 남편이 노력을 다시금 해보겠다 이런 것도 아니고 무조건 뭐 나는 뭐 이혼해주겠다 이렇게 무책임하게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면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소정 씨가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실 수 있고, 그리고 위자료도 시부모님이나 시동생에 대해서도 위자료를 청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지금 이제 증거가 문제죠. 이혼은 두 분 사이의 의사가 합치가 되면 이혼은 당연히 선고가 됩니다만 위자료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나한테 책임이 없고 상대방 그리고 시부모님한테 혼인 파탄의 규책 사유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입증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정 씨가 염두에 두고 뭐 어떤 증거를 수집한다든지 녹취를 하신다든지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특히 또 남편이 우리 엄마가 그런 요구를 할 리가 없다, 그런 사람일 리가 없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네. 시부모님과의 그런 자연스러운 대화를 녹취로 해서 남편한테 들려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야, 이 녹취를 위해서 다시 한번 시어머니를 만나는 것도 끔찍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재판은 그런 스킬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평소 남편이 어떤 소영 씨가 2년 동안 보살피고 고생한 것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나요? 그 신랑 쪽 집이 이렇게 형편이 넉넉한 편이 아니어서 이런 집을 마련할 때도 전세 자금으로 제가 7천만 원 정도를 보탰거든요.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부분은 고마워하고 인정해 주는 것 같긴 해요. 미안해하는 마음도 있고요, 남편이 소영 씨한테. 네. 혹시 그게 이유가 돼가 소영 씨한테 뭐 정확한 자기 의사를 표현 못했다든지 이런 경우 혹시 있을 수 있을까요? 아마 그 원하면 이혼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도 미안한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네, 저를 배려한다고 생각해서 한 얘기인 것 같아요. 자기도 미안하다는 이야기죠, 그죠? 네. 그렇지만 그 미안한 마음이 해피죠.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건 회피죠. 뭐 이혼을 해주겠다. 참 이거 이중적인 것 같아요. 우리 뭐 드라마에서 나오는 미안하다, 사랑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네. 좀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이걸 미안하다, 한다고 이혼하자. 이거는 네, 오히려 해결책이 아니라 그 회피 쪽으로 회피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혼 쪽이 일단 나은지 아니면 좀 이혼은 둘째치고 해결 방안을 좀 모색하는 게 나은지 그거부터 일단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이건 당사자들 문제가 아니고 가족의 문제니까 네. 이 당사자들이 어떤 완전히 신뢰관계가 이제 벗어났다면은 이혼을 고민해야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당사자끼리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신뢰도가 남아 있으니까 외부의 문제는 외부의 문제로 인식하고 풀어야 되는데 남편이 이제 부모님과 동생의 문제를 가족 외의 문제가 아닌 가족의 문제로 좀 확대해서 가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이 결혼하는 순간 내 가족은 아내거든요. 아내인데 우리 어머니나 동생은 내 가족이 아니에요. 그 가족 다음의 가족이죠. 그렇죠. 1차적인 가족인데 이 범위를 지금 남편이 거의 인식을 못하는 것 같아요. 분리해서 독립해야 되는데 이거 분리를 시켜야 되는데 이 작업이 먼저 진행돼야 철저하게 돼요. 이제 일단은 화목한 가정이 되기 전까지는 이제 시댁하고는 좀 분리가 필요하다. 화목할 전이 아니고 결혼하는 순간을 완전히 분리시켜야 돼요. 네네. 그럼
왜냐면 우리 세대 구성상도 그렇잖아요. 주민등록상으로도 저게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개념으로 봐야 되는 남편이 자기가 아마 경제력이 없다 보니까 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경제적인 부분은 확실하게 요번에 선을 그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가장 큰 스트레스거든요, 사실. 그렇죠. 경제적인 도움을 시댁 쪽에 계속 주다 보면은 이게 공으로 얻는 거기 때문에 점점 더 많이 얻기를 바래요. 거기다 2년 준비하셨기 때문에 그 준비하는 기간도 조금 제한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그렇죠. 집안 사정 경제가 이렇게 되니까 우리 몇 년까지만 하자.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해서 남편분한테도 조금 책임감을 지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자격증이 시험은 오래 가면 오래 갈수록 사람이 점점 지쳐갑니까? 지쳐가 자신감도 잃고 또 낭인이 돼가니까 길어도 올해나 내년까지만 하고 안 되면은 뭐 굳이 욕심이 난다면 자기 직장 생활 하면서 얼마든지 네. 할 수 있는 공부거든요. 만약에 이 부부가 이혼 쪽으로 만약에 가게 된다면 뭐 재산 분할이나 이쪽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아내분이 뭐 많이 이렇게 지출이 했으니까 그렇죠. 네. 아내분이 좀 많지 않을까요? 보통 혼인 생활 중에 형성된 재산 분할 대상으로 하는데요. 소정 씨 아까 전세 보증금 중에서 7천만 원을 소정 씨가 부담하셨다고 했죠. 네, 그럼 전체적인 전세 보증금은 얼마가 되나요? 1억 9천이에요. 1억 9천만 원. 그러면 남편이 1억 2천만 원을 부담했다는 얘기네요. 근데 일부는 또 대출을 받은 아, 거라서요. 대출을 받았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 대출을 뺀 나머지 금액에서 각자 부담한 부분을 보통 혼인 생활이 2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네. 그 형성된 재산이 없다고 볼 수밖에 없어서 그 전체 보증금 중에서 대출금을 뺀 나머지 순재산에서 분할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소정 씨가 가져간 금액이 더 많을 것 같아요. 대출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렇죠? 네, 남편이 자기 재산으로 부담한 금액보다 소정 씨가 부담한 금액이 더 많으시죠? 네, 맞아요. 네, 그리고 2년 동안 또 소정 씨가 생활을 다 하셨기 때문에 이 두 분의 혼인 관계는 전적으로 그 경제적인 부분은 소정 씨의 몫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재산 분할에서 더 많이 가져오실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위자료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편분한테 한번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까 뭐 이혼을 하기 위해서 증거 자료가 있어야 된다 하지만 만약에 그런 시어머니와 통화나 뭐 자료가 있으면 그걸 남편분한테 보여주고 같이 좀 해결 방안을 모색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소영 씨가 심각하게 남편이 이해할 수도 이야기를 해서 안 될 때는 전문 상담 기관을 찾아가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문가의 말을 듣고 남편이 상황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고 그때 상황을 이해를 해야 그 다음 문제가 진행되는 거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상황을 이해하기 전에 밀어붙인다면 오히려 남편한테 강한 반발을 할 수가 있든지 아니면 회피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그런 절차를 한번 밟아보시는 게 좀 현명할 것 같습니다. 이 시점에서 그 문제점은 반드시 끊고 가셔야 됩니다. 남편이 그 시험에 합격해서 경제력이 생기게 된다면 나중에는 시부모님 요구를 걷잡을 수 그렇죠. 없이 끌려가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시점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시고 그리고 대표님 말씀대로 상담사를 찾든 어쨌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일단 극복하시려는 노력은 한번 반드시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시부모님 뵙는 게 어려우시다면은 네. 피하셨으면 좋겠어요. 최대한도로. 김소정님은 지금 아이를 잃으신 지도 2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심적으로나 육체적으로도 많이 힘드실 거예요. 아프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남편분한테 그렇게 힘든 점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셔야 되고요. 남편분이 그런 걸 많이 아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남편분의 완전한 지지를 얻으셨을 때 그때 시댁 부모님들 이제 설득하는 작업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문가분들의 조언이 김소정 씨께 좀 좋은 해결 방안이 됐으면 좋겠고요. 김소정 씨, 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아무튼 좋은 방향으로 잘 문제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나도 도움이 필요하다, 고민 상담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바로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02-3772-0224 또는 문자 샵 3772로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사 동료나 친구 사이에서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여자는 남자가 내 편이 되어주고 같이 공감해 주길 원하지만 남자는 평가하고 분석합니다. 그래서 준비한 코너죠. 화성남자 금성여자. 첫 번째 사연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4개월 전 딸아이를 출산한 결혼 3년차 아내입니다.
저는 시골에서 작은 약국을 운영하고 있고요. 남편은 전업주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남편이 장모님 때문에 힘들다고 저에게 하소연을 하더군요. 친정어머니가 자꾸 남편에게 전화를 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출산 후 3달 정도 친정에서 산후조리를 하다가 한 달 전 저희 집으로 왔는데요. 얘기를 들어보니 친정어머니는 손녀딸 얼굴을 너무 보고 싶어서 자주 영상통화를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통화 시간은 길지는 않고 2-3분 정도인데 남편은 그게 불편하다고 합니다. 그 문제로 남편과 조금 다퉜습니다. 손녀 얼굴을 잠깐씩 보여주는 영상통화가 뭐가 힘들다는 건지 저는 남편이 도저히 이해되질 않습니다. 남편은 저더러 장모님께 전화를 하지 말라고 말해달라고 하는데 손녀가 너무 보고 싶다는 친정어머니께 차마 그 말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손녀 얼굴이 보고 싶다는 장모님이 불편하다는 남편. 이해를 못하는 제가 이상한 걸까요? 저는 아니거든요. 그것도 특별한 케이스고. 이 장모님과 사이의 문제. 이건 뭐 거의 시어머니와 이 며느리의 버금가는 문제인데 저는 솔직히 이해가 좀 안 됩니다. 남편분이 이해가 안 되세요? 네. 좀 특이한 케이스네요. 이게 뭐가 힘들다는 건지 전화를 거는 것도 아니고 오는 거를 받는 건데. 근데 일반적으로 며느리가 시어머니 통화를 네. 자주 하면은 표정은 그렇지 않지만 불편하잖아요, 그죠? 자주 오시면 불편하겠죠, 그죠? 전화 받는 거는. 그럴 수도 네. 있겠죠. 일반적으로 네. 역으로 이제 사이도 마찬가지일 거고. 근데 여기서 이 문제는 이럴 거예요. 집에서 전업주부하고 남편이 네네. 이제 4개월짜리 애를 이제 양육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복장이 좀 불량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죠? 팬티에 란닝만 입고 있다든지 남자들 그런 복장들 아니 뭐 집안 청소하는데 팬티만 입고 청소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이럴 때 그냥 영상 통화를 하면은 4개월짜리 애가 영상 통화 버튼을 켤 수 없으니까 남편이 켜야 되잖아요, 그죠? 예. 켰는데 장모님이야 이제 뭐 복장이 불량해 뭐 런닝만 있다든지 런닝도 입지 않았다. 이게 상당히 당황스러울 수가 네.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프라이버시 문제 같거든, 영상 통화라는 건. 물론 장모님은 애기가 보고 싶으니까 영상 통화를 이렇게 비춰주면 되지만은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 상황을 좀 보여주고 그렇죠. 애기한테 가야 눈으로 되니까. 보고 영상 통화부터 눈으로 보고 이렇게 네.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럼 눈을 할 때 자기 모습이 보일 수밖에 없잖아. 이제 그런가요? 이런 불편한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대표님께서는 장모님 전화가 너무 일단 불편하죠. 자주 오면 불편하다. 그렇죠. 네. 근데다가 영상 통화까지니까 부담스럽죠. 또 남자 입장으로서 우리 장 선생님은 또 어떨 것 같아요? 전 남편분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면은 이제 산후조리를 이제 처가에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 양육자 그때는 할머니였어요. 근데 지금 이제 남편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물어보실 때 항상 어떻게 지내는지, 그치. 뭘 먹었는지, 어떻게 꼬치꼬치. 자는지 이렇게 잘했는지 양육에 못 대해서 이제 멘트를 하실 거라는 얘기예요. 네네네. 그럼 주 간섭으로. 양육자가 간섭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보통 시댁 시어머니한테 얘기 듣는 며느리 입장에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분이 어떤 심정일까 생각해봤더니 그런 느낌이 들을 수 있겠구나. 자주 연락이 오는 게 내가 지금 주 양육자인데 제대로 못 키운다고 혼난다 장모님이 생각하죠. 생각할 수 있다라는 부담감이 있지 않을까. 네. 그런 거를 아내분이 약간은 헤아려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반대로 이제 또 네. 우리 변호사님께서 네. 시어머니한테 시어머니가 전화 온다고 생각해요. 아니 전화가 온다. 친정 어머니께서 3개월을 아이를 돌보셨어요. 네네. 산후조리 하시면서 지금 얼마나 예쁘고 보고 싶으시겠어요. 예. 그리고 또 아내는 그런 엄마의 심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전화하시지 말라 이런 말씀 드리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세 분의 입장이 다 이해가 되거든요. 그렇지만 남편 입장에서는 장모님한테 전화하지 말라고 말해줘 이렇게 얘기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네. 불편함은 조금 이해는 할 수 있지만 투지폰으로 바꾸면 어떨까? 그 남편이 먼저 전화를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매일은 못 하시겠지만 옷을 다 입고 네, 나서. 갖춰 입고 본인이 좀 편안한 시간에 어머님께 먼저 전화를 드려서 아이 얼굴을 보여주시면 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제 생각에는 이거 아내분이 조금만 생각을 좀 달리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어떠세요? 그렇죠. 아내분의 이제 아내분이 서운할 일은 아니고 네네네. 이제 남편도 사실은 집에서 전업주부를 하고 이제 그렇죠. 부인이 돈을 가정생활 책임지고 이러니까 남자로서 어떤
자존심 같은 문제도 있으니까 좀 배려를 해주시고 남편이 불편할 수 있다는 걸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당신이 힘들었구나. 힘들었으면 이거 내가 어머니한테 이렇게 한번 말해볼게라든지 당신이 힘든 줄 몰랐다. 이렇게 조금 같이 하면서 부부는 이제 동반자잖아요, 그죠? 같이 협력하고 신뢰하면서 나갈 수 있는 그 현명한 어떤 처신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서로 그렇게 심각하고 나쁜 건 아니기 네. 때문에 조금만 대화를 하셔가지고 서로 절충을 하시면 다시 좋은 부부 관계가 되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그럼 다음 사연 만나볼까요? 저는 중견회사에 재직 중인 38살 남성입니다. 월 38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고 있고 26살에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서 열심히 결혼 자금으로 2억 정도 모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결혼 이야기가 오가면서 여자친구가 그동안 돈을 얼마나 모았냐고 물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열심히 살면서 모은 금액이기에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자친구는 자기 주변을 보면 제 나이 정도의 남자들은 결혼할 때 4, 5억 정도는 마련해 오는데 저에게 2억 원으로 아파트를 살 수 있겠냐며 물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아파트를 구입하기엔 모자라지만 대출을 좀 받는다면 작은 빌라 정도는 마련할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결혼하면서 부모님 도움은 받고 싶지 않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러자 여자친구는 약간 실망한 눈치였습니다. 지금 여자친구는 결혼 자금으로 5천만 원 정도를 모았는데 결혼하면 2천만 원은 키워주신 부모님께 드리고 오겠다고 하더군요. 부모님이 지금까지 잘 키워주셨으면 됐지 결혼을 하면서 부모님이 돈을 쓰게 하고 싶지는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는 남자는 당연히 집을 사야 하는 거 아니냐며 자기 친구들은 결혼할 때 다 그렇게 집을 사서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순간 말문이 막혀서 그날은 빨리 헤어졌습니다. 제 나이도 있고 여자친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을 생각하고는 있지만 과연 결혼하면 앞으로 잘 살 수 있을지 자신이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헤어지는 게 맞는 걸까요? 남자분이 거의 12년 동안 2억을 모았어요. 결혼 전에. 그 정도면 사실 훌륭한 것 아닌가요? 그렇죠. 진짜 열심히 했죠. 지금 급여가 380만 원이라고 했는데 그럼 26살 때부터 380만 원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네, 나름 열심히 근검절약해서 지금까지 모았을 자기 텐데. 급의 반 이상 적금을 했다고 봐야 되는 그렇죠. 거죠. 자기는 5천만 원 중에서 잘 키워준 부모님한테 2천만 원 주고 3천만 원 갖고 오겠다고 이야기했고 남편은 오히려 이제 잘 키워준 부모님한테 돈을 뺏어와라 이 뜻이고 얼마나 대단한 여자인지 모르겠지만은 좀 어이가 없네요. 이제 결혼 전에 여자분의 가지고 있는 결혼관은 주변하고의 비교를 통해서 이루어진 결혼관이에요. 왜냐면은 주변에서 이렇게 하니까 나도 이렇게 해야 돼. 주변 다 잘 사나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혼관이 남편분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자기가 부잣집 아들한테 시집을 가든지 아니면 그런 남자를 만날 수 있도록 자기 외모를 가꾼다든지 뭐 실력을 갖추어서 만나겠습니까? 이 상태로? 안 만나죠. 남편분한테 지금 다행스러우신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결혼을 지금 아직 논의하고 있는 단계에서 지금 결혼관의 차이가 있으니까 이제 맞춰가면 되는 거지. 여기에서 누구한테 일방적으로 맞추게 되면은 나중에 이게 불만족감으로 이루어져가지고 결혼 생활이 안 좋게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김은호 씨가 심진아 씨가 결혼할 때 1억 있다고 거짓말하고 실제 뭐 1,000만 원밖에 없었다면서요. 아니 뭐 거짓말한 것까지는 아니고요. 저는 이제 그 정도 자신감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솔직히 들어올 돈이 있었습니다. 안 들어왔잖아요. 그게 그 뒤에 들어와서 그렇지. 네. 솔직히 그 사람은 저보다 한 100만 원인가 200만 원 더 있었어요. 지금 이 정도 액수면은 거의 뭐 부르주아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이거 가지고 뭐 결혼을 하니 마니 이거는 고민할 처지가 안 되죠. 네, 사실 집이 한 채 있고 없고는 삶의 질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네네. 2년마다 전세금 올려주지 그렇죠. 않아도 되고 이사를 가지 않아도 되고 삶의 질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는데 이게 남하고 비교해서 될 문제는 아니거든요. 네. 결혼은 모두의 경우가 다르고 각자의 사정에 맞게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가면 되는데 저는 이분이 결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고민하고 계시는데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취미나 뭐 이런 것들은 달라질 성격 이런 부분들은 서로 다를 수는 있겠지만 삶에 대한 철학, 그다음에 경제관 이런 것들은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계신 분하고 결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분하고는 결혼을 하시면 앞으로도 살면서 굉장히 불협화음이 많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좀 성격이 이기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역지사지하실 수 있는 능력은 안 되시는 여자분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결혼을 하더라도 이런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끊임없이 주위에
분들과 남편을 비교를 해요. 주위에 자기 친구들 남편이야 아니면 동네 잘 사는 남자들 비교해서 남편을 끊임없이 왜 다른 남자는 이렇게 했는데 당신은 그렇게 무능하냐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당사자 피해자가 되기 시작하면은 인생이 굉장히 비폐해질 가능성이 높고요. 아 정말 이해가 안 되고 답답해 죽겠는데 하지만 오늘 뭐 즉석복권 유일한 그런 것도 아니고. 통일점인 우리 변호사님께서 여자가 봐도 이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딱 답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앞날이 사실은 더 큰 문제죠. 네, 결혼을 서로 한다 하더라도. 좋은 분을 따로따로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냥 더 좋은 인연이. 아내의 고민을 한번 들어보겠는데요. 4년 동안 한 번도 관계가 없었어요. 가사나 육아를 하나도 도와주지 않아요. 남편한테 이거는 정상이 아니라고. 쳐다보시긴 하세요, 남편분이? 거의 하숙생처럼 네네. 생각하는 거죠. 주말마다 싸우거든요. 네. 대화를 하고 싶지가 않은가 봐요. 저는 이 부부가 제일 큰 문제는 네. 소통이 안 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소통이요?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경고등이 깜빡거리는 부부들의 고민을 들어보고 과연 이 부부는 직진을 해야 할지 아니면 멈춰야 할지 함께 고민을 해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첫 번째 사연은요. 섹스리스 부부로 살아가는 아내의 고민을 한번 들어보겠는데요. 지금 바로 전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김효선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현재 결혼 몇 년 차시죠? 7년 차요. 근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남편이 가사나 육아를 하나도 도와주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사실 많이 싸우는 편이거든요. 두 분 자녀는 있으신가요? 2명 있어요. 2명. 둘째가 4살인데 둘째 임신할 때 부부 관계를 가진 거 빼고는 4년 동안 한 번도 관계가 없었어요. 아, 출산하고 나서 한 번도 관계가 없었다는 말씀이죠. 네, 없었어요. 그러면 처음에 이제 여성들이 출산하고 나면 육아에 지쳐서 남편의 부부관계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 네, 우리 효선 씨도 남편의 요구를 거부를 하신 건가요? 아니면 자연스럽게 두 분이 안 하게 되신 건가요? 차라리 제가 거부를 했으면 내가 거부를 해서 남편이 다가오지 않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거부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남편도 시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첫째 낳고 나서 둘째가 생기기 전까지는 두 사람의 어떤 부부관계 문제에 있어서는 큰 문제, 트러블이 없었다는 이야기네, 이거죠? 그래서 얘기를 해봤어요. 제가 먼저 남편한테 시도를 하지 않은 건 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관계할 때는 남자가 먼저 다가와줬으면 좋겠어요. 제 마음이 좀 그랬거든요. 남편한테 이거는 정상이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한 4년 정도 잠자리를 하지 않았는데 혹시 혼자 방에서 다른 방에서 컴퓨터로 이제 야동을 본다든지 혹시 이런 일은 없었나요, 남편이? 제가 아이들 때문에 일찍 자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모습은 못 봤어요. 아마 남편이 이제 평일에 늦게 출근하고 하니까 제가 잘 때 그랬을 수도 있었겠죠. 혹시 남편이 둘째를 출산할 때 그 분만 현장에서 출산 장면을 목격했나요? 사실 그 당시 제가 너무 정신이 없어서 그 분만 장면을 출산하는 그게 거를 문제가 있나요? 네, 그걸 목격한 경우에는 부부관계를 거부하는 현상들이 생기더라고요. 굉장히 충격적으로 와닿는 것 같더라고요. 남편 입장에서는. 네. 네, 그래서 이제 분만 현장에 남편이 같이 들어가는 거를 권유하지 않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산모가 알아서 혼자서 버티겠다. 남편이 들어오지 않는 걸 바란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것이 굉장히 남편 입장에서는 큰 충격으로 와닿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좀 정상적이라면은 뭐 직장이나 사회생활에서 좀 남편이 좀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는다든지 힘든 게 많다든지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지금까지 나온 얘기로서는 뭐 육아도 신경을 안 쓰고 그리고 또 이제 아내한테도 부부관계도 신경을 안 쓰고 거의 뭐 집안 일에 대해서는 아예 무관심하다 이건데요. 네, 거의 하숙생처럼 생활하는 거죠. 너무
미치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주말마다 싸우거든요. 네. 그러니까 부부가 한 집에 있는 날이 이제 주말이잖아요. 예. 그날 무조건 싸우는 거예요. 어떤 문제로 싸우세요? 제 생각에는 주말 같은 날에는 남편이 일찍 일어나서 큰애가 아들인데 아들은 아빠가 좀 필요하잖아요. 아들하고 좀 놀아도 주고 네. 음식물 쓰레기도 버려줬으면 좋겠고 그런데 그런 게 없어요. 그냥 평일에 퇴근이 늦으니까 주말에는 무조건 신랑이 자는 날이에요. 네, 그럼 이제 불만을 제기하면 신랑도 가만히 있지 않고 또 싸우고 차라리 뭐 가족이 놀러를 나간다거나 밖에 있으면 안 싸우는데 집에 있으면 그날은 무조건 싸워요. 이거 대단히 신뢰스럽고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이제 애 둘을 낳고 나서 이제 우리 소영 씨가 급격하게 어떤 신체적인 변화, 몸이 살이 많이 쪘다든지 여성적 매력이 많이 저하된 부분이 있나요 혹시? 아니 없어요. 남편이 바뀐 거네요, 그죠? 그러니까 남편한테 얘기를 해봐도 남편은 남들도 다 이러고 산다고. 우리 전문가분들이 보셨을 때는 이 부부의 문제는 꼭 집어서 딱 뭐다. 어떤 게 가장 큰 문제일까요? 권태기죠. 권태기. 이게 부부관계 보다 보면 한 5년부터 이제 일어나는 현상인데 애 둘째 낳고 이제 또 남자들이 성심리하고 같이 또 움직이거든요. 네. 그러면 일반적으로 30대 중후반이면은 굉장히 성욕이 강할 때라고 생각하는데 역으로 그때가 남자 입장에 가장 힘들고 바쁘고 스트레스 많이 받을 때잖아요. 30대 중후반에. 네네. 사회에서 그렇죠. 사회에서 그런 네. 거죠. 40대가 넘어가면서 이제 조금 안정화되는 시기가 되는데 그런 면도 있을 뿐만 아니고 애 둘의 어떤 그 임신과 양육 하면서 어떤 부부간의 어떤 성생활의 패턴이 깨지거든요. 임신하고 나서 한 수유기간 동안 1년 몇 개월, 2년 네. 가까이 성생활이 거의 없다가 첫째를 낳고 어느 정도 키우면서 그 다음 주에 이제 잠시 재개됐다가 이제 둘째가 들어서고 남자들도 이제 사실은 어떤 분출의 욕구는 있을 수 있더라도 네. 이게 안 하게 되면은 그 패턴을 잊어버린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어떤 매너리즘에 빠진 경우, 사실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때까지 자연스럽게 감퇴된다는 그게 말씀이시죠? 감퇴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 남자들은 여자들하고 다르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자극을 받는다든지 네. 이제 자극을 받아들여야만 그 다음 어떤 신경적인 반응이 일어나요. 이제 그런 루트가 이제 연애할 때까지 똑같을 거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제 연애할 때는 사실은 이 애인은 항상 어떤 매력적이고 아름답지만은 결혼하고 나면 또 반감이 되고 애 낳고는 또 반감이 되기 때문에 마음하고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이제 그 예전과 똑같을 것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되고 가만히 있어도 남편이 덤빌 것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잠깐. 네. 근데 변호사님, 네. 이런 문제로 네. 지금 김효선 씨 같은 사례로 이혼하는 부부가 어느 정도입니까?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실 많아지고 있죠, 섹스리스 아, 부부가. 그리고 예전에는 감춰왔던 부분들이지만 이제는 이제 오픈이 되는 경우고, 그리고 사실 이런 문제로 상담하시는 분들은 네네. 굳이 꼭 이 한 가지 문제로 이혼하시지는 않거든요. 여러 가지 문제가 굉장히 복합돼 있습니다. 뭐 시댁과의 갈등이라든지 경제적인 문제, 여러 가지 겹쳐지면서 결국은 섹스리스까지 가게 되는 그런 결과로 야기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글쎄요, 이 한 가지 문제만은 문제가 아니고 제가 생각해도 김효선 씨 부부에게는 어떤 다른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여성이 결혼하고 나서 임신과 출산으로 이제 살이 많이 찌게 되면 이제 남편의 성욕이 감퇴되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꼭 그런가요? 원효 씨 어떠세요? 좀 저는 사실 아직까지 네. 아직 출산을 안 했으니까. 출산도 안 하고 뭐 출산을 위해서 아직 계속 행복 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군요, 네, 밤마다. 뭐 오히려 저는 김효선 씨 같이 아이 둘이 있는 집안이 부럽죠. 네. 근데 이제 부럽기도 하지만 이런 문제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누구한테 아니면 또 저한테도 닥칠 일일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심각하게 이렇게 좀 들어보고 있는 중인데 저는 이 부부가 제일 큰 문제는 네. 소통이 안 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소통이요?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내는 넌지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우리 부부 관계가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아내 남편에게 우리 좀 정상적인 것 같지 않다.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남편이 지금 거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네. 왜 거부를 하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물어보셨는지 깊이 있는 대화를 하셨는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김효선 씨? 네. 방금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깊이 있는 대화를 남편분하고 나눠보셨나요? 저도 나누고 싶었어요, 그런 대화를. 근데 남편은 이제 계속
부부 사이에 뭐 그러냐, 가족끼리 뭐 그러냐. 아, 회피하시는구나. 네, 그러니까 저랑 대화를 하고 싶지가 않은가 봐요. 네. 네, 그러니까 남들 다 그러고 사는데 너는 그러냐 하니까 저는 이제 여자로서 내가 무시받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 여자로서의 매력을 이제 당연히. 본인 스스로 아니 이제 또. 그럴 수도 있는데 이제 여자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네. 남자는 아주 기계적으로 반응을 한다고 착각하는데 남자의 어떤 성적 메커니즘도 굉장히 예민할 때가 많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그런가요? 진짜 그래요. 모르시는구나. 그거는 남자는 저도 무조건 준비되는 게 아니에요. 네. 네. 이제 어떤 스트레스가 강하다든지 아니면 건강 상태가 그렇다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젊을 때도 사실 발기가 잘 안 되다든지 특히 남자는 굉장히 어떤 심적 자신감이 중요해요. 이제 몸에는 문제가 없는데 한번 자신감 잃어버리면은 특정한 케이스 아니면 특정한 여자, 특정한 상황이 되면은 이제 발기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지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부부 관계를 하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 사실은 메커니즘이 돌아가야 되는데 그게 되지 않으면 자신감을 상실하고 자신감을 상실하면 점점 피하게 되는 이게 권태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남편분의 어떤 특수한 성기능에 문제가 있을 수도 문제도 있겠네요. 있을 수 있고 그게 심리적인 문제도 될 수가 있어요. 심리적인 문제는 또 우리 장 선생님이시니까. 저는 사실 그 둘째 낳고 관계가 없으시다고 들은 네. 다음부터 외도를 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의심한 적도 없어요. 아, 다른 쪽으로는 의심을 안 하셨군요. 네. 혹시 경제적인 문제는 없으신가요? 최근 들어서 둘째 낳고 나서 그 무렵부터 남편의 뭐 사업이 잘 안 된다든지 그런 문제는 없나요? 남편 같은 경우에는 직원으로 일하고 있어서 안정적인 편이고, 근데 이제 둘째가 태어나면서 좀 육아에 들어가는 생활비가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파트타임으로 미용실에서 일한 거. 근데 저는 그걸 남편이 좀 고마워해주길 바랬는데 고마워하는 게 전혀 없더라고요. 누가 하나 정말 잘못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네. 제가 봤을 때는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흔한 권태기 그 중에 남편이 조금 더 심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김 여사님을 쳐다보시긴 하세요, 남편분이? 서로 안 쳐다보고 대화를 해요. 눈도 안 쳐다보시고. 잠깐만 그러면 제가 한번 질문을 할게요. 둘이서 싸우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 그렇게 싸우면서 말을 하지 않기 시작했죠? 아기를 태어나면서부터 그랬던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때부터 사실은 이게 문제는 그거네요. 네. 관계가 남자들도 기분이 안 좋으면 안 돼요. 아니, 부인하고 이렇게 틀어져 있는데 그게 정상적인 부부관계가 될 리가 없으니까 그동안 감정이 골이 깊은 거 이걸 풀지 않으면은 뭐 더 이상 잠자리는 어려운 거죠. 극단적으로 이혼까지 생각하시는 경우는 아니시죠? 네. 예, 그러면 이제 이 전문가분들에게 혼자 상담 받는 것보다는 같이 상담을 받는 게 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두 분이서 일단 소통이 안 되고 하는 것들을 집에서 얘기 한번 해보자고 하면은 또 남편이 회피할 것 같아요. 싸우게 되니까. 네, 싸우게 되고. 계속 감정 그러면 이게 계속 반복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 문제를 같이 전문가 선생님들한테 가보는 게 어떨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네. 네. 그 절차를 밟아야죠. 지금 네네. 상황하면 점점 악화가 되니까 네. 나중에 과거로 회귀하면 사실 조금만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네. 뭐 애 낳고 나서 예를 들어서 뭐 먹고 싶은 걸 안 사줬다든지 뭐 모유 수유하는데 뭘 좀 부탁했는데 안 해서 서운한 게 주고받고 하다 보면 커진 거. 그러면 그 일이 일어난 원인만 파악하면은 다시 대립법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렇죠.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 그것 때문에 일어났던 부수적인 문제도 같이 이제 풀릴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지금 그걸 모르고 단순히 잠자리 문제다, 무시하는 문제다, 육아에 참여하지 않는다. 이 문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들은 바로도 싸움을 안 하는 부부보다 싸워야죠. 잘 싸우는 부부가 그렇죠. 네. 좋은 부부가 된다고 들었거든요. 저희 부모님도 뭐 싸울 때 네가 뭘 잘했는데 못했는데 큰 소리 치면서 스트레스도 푸시고 할 얘기가 이제 속에서 나오니까 서로 이게 잘못됐구나 아는데 오히려 이제 김효선 씨 부부처럼 서로 얘기를 안 하고 그냥 감정적으로만 싸우니까 이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팽팽한 긴장감이죠, 신경질. 그게 더 사람을 힘들게 지치게 만들죠. 예. 네. 지금 김효선 씨도 남편의 눈을 쳐다보지 않는다, 그렇죠. 관심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그런 자세로 다가서면 남편인들 마음의 문을 열고 대화를 하겠습니까? 네. 두 분이 전문가를 빨리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4년 동안 지금 이런 상태 겪으셨잖아요. 네. 지금 더 시간 지나시면 더 관계가 안 좋아지실 것 같아요. 지금 남편분한테 적극적으로 얘기하시는 게 싫으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거를 계속 감추고 이게 시간만 보내시는 거는 더 악화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방송 출연하신 걸 계기로 해서 내가 이 정도로 이 문제, 우리 부부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이번에는 좀 알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부부관계 문제를 이렇게 또 방송에서 전화상으로도 이렇게 말씀하기가 참 힘드셨을 텐데 이렇게 또 참여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하고요. 빨리 좋게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나도 정말 고민 해결을 하고 싶다, 상담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바로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화 02-3772-0224, 문자 샵 3772번으로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민 해결 바로 해드립니다. 남편의 이상한 성적 취향 때문에 고민이라는 취향이 좀 많이 변태 같은 화장실에 나와서 제가 들어가면 좀 걸려져 있고요. 화장실에서 냄새를 맡는다는 이야기인 거죠. 너무 처음 들어보는 소리거든요. 본인 뜻대로 되지 않을 때는 방에 미쳐서 가두거나 한여름인데도 긴 가디건을 입어야 되고 같다고. 많이 심각하죠? 거의 의무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요. 네, 오늘 첫 출연을 했는데요. 정말 다양한 사연들을 저는 경험을 해본 것 같아요. 실제 사례자도 만나보고. 어떠셨습니까? 오늘 가장 기억에 남는 공감 사연 어떤 겁니까? 오늘 전화 상담 주신 김소연 씨 네. 사례가 기억에 남는데요. 부부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원인을 빨리 찾으셔야 됩니다. 지금 혼자서 깊이 있는 대화도 못 하시면서 혼자 나의 여성의 매력이 반감됐나 이런 여러 가지 자괴감에 빠지는 생각들로 가득 차 계신데 그러실 필요가 없고요. 사실은 정말 단순한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쉽게 의외로 문제만 찾아지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는 오늘 출연해주신 김소정님 굉장히 이제 목소리에 힘이 없으시고 자신감이 많이 떨어지신 것 같아서 네. 이렇게 시대가의 갈등 때문에 자존감이 많이 손상되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한테는 정말 격려도 많이 필요하고 선택지도 많이 드려야 되는데 지금 오늘 출연하셔가지고 얘기 들으신 것들을 좀 할 수 있게 용기를 좀 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아, 역시 TV로 보는 게 마음 편한 것 같아요. 이 나와서 이렇게 경험을 해보니까요. 답답해 미칠 것 같아요. 야, 정말 이걸 참고 앉아 계시는 것도 대단하시고 또 어떤 분들에게 정말 좋은 조언도 많이 해주면서 해결을 해주시는 것도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자, 여러분 답답하거나 정말 고민 있다, 나 고민 상담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바로 연락 주십시오. 혼자 고민하면 절대 안 돼! 저희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전화번호 02-3772-0224, 문자 샵 3772로 연락 주시면요, 저희가 항상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SNS 상담 신청 받으니까요, 꼭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심진아 씨 다음 주부터 또 나옵니다.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감사합니다.